안녕하세요. 대나무 숲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픈 실화예요. 52세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로 아들에게 펜션을 사줬다가 결국 법정에서 되찾아야 했던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챕터 1. 모든 것을 바친 아버지의 몰락. 저는 올해 52세 최동훈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20대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30년 차 현장 감독이 됐죠.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는 디스크로 망가졌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내 미경이는 대형마트 계산대에서 15년째 일하고 있어요.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고된 생활이었지만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준혁이가 있었어요. 우리의 전부였죠. 준혁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정말 잘했어요. 학교 대표 선수로 뽑혀서 전국 대회에도 나갔답니다. 코치 선생님이 이 아이는 재능이 있습니다. 프로 선수로 키워보세요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우리 아들이 국가대표가 될 수도 있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운동선수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축구화 한 켤레에 50만 원, 유니폼과 보호장비에 100만 원, 개인 레슨비가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갔어요. 전지훈련 비용도 만만치 않았답니다. 한 번 갈 때마다 300만 원씩 들었으니까요. 저는 현장 일이 끝나면 밤에 대리운전을 시작했어요. 새벽 2시, 3시까지 핸들을 잡았죠.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자는 생활이 계속됐어요. 아내도 마트 일이 끝나면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답니다. 무릎은 아파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지만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어요. 준혁이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명문 축구부가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죠. 기숙사비가 한 달에 150만 원, 거기다 용돈까지 주면 200만 원은 기본이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준혁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더 힘들었어요. 대학 진학을 위해 체육 특기생 전문 학원을 다녀야 했거든요.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체력 테스트, 면접 준비까지 모든 게 돈이었어요. 한 달에 400만 원씩 나갔답니다. 저희 부부 월급을 합쳐도 500만 원 정도였는데 준혁이 교육비로 거의 다 나갔죠. 그래서 저는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토요일에는 인테리어 막노동을, 일요일에는 이사짐 센터 일을 했답니다. 아내는 새벽 배송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마트에 물건을 나르는 일이었죠. 저희 부부는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병원도 제대로 못 갔어요. 저는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걷기조차 힘들었지만 참았어요. 아내는 당뇨병 진단을 받았는데도 약값 아껴서 준혁이에게 보냈답니다. 우리 몸이 망가지는 건 괜찮았어요. 준혁이만 잘 되면 됐으니까요. 드디어 준혁이가 체육대학에 합격했어요. 서울에 있는 명문대였죠.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저와 아내는 껴안고 울었답니다. 현장 인부들도 모두 축하해주고 동네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건설 현장 감독 아들이 명문대 체육학과 갔다더라 소문이 쫙 퍼졌죠. 대학 4년 동안도 마찬가지였어요. 등록금이 한 학기에 400만 원, 생활비가 한 달에 150만 원, 거기다 운동용품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300만 원은 기본이었답니다. 저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돈도 아껴가며 준혁이에게 보냈어요. 아내도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걷기 힘들어했지만 병원 한번 제대로 가지 못했어요. 준혁이 앞날이 더 중요했거든요. 한 번은 제가 현장에서 넘어져서 갈비뼈에 금이 갔는데도 참고 일했답니다. 쉬면 일당이 안 나오니까요. 준혁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실업팀에 입단했어요. 월급이 300만 원 정도였죠. 처음 월급날 준혁이가 50만 원을 봉투에 담아 가져왔을 때 정말 뿌듯했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라고 말하던 준혁이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서네요. 그때는 정말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우리도 조금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곧 알게 됐답니다.
문제는 준혁이가 결혼을 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준혁이가 데려온 예비 며느리 서연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피부가 의사라고 하더군요. 외모도 단정하고 말도 조리 있게 하는 게 괜찮은 여자 같았어요. 아내 미경이도 여보, 우리 며느리 정말 똑똑하고 예쁜 것 같아요. 의사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라며 만족스러워했답니다. 저도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네 싶어서 기뻤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신혼집 마련하는 게 쉽지 않네요. 서울은 전세금이 너무 비싸서요. 저는 주저하지 않았답니다. 평생 모은 돈 5억 원과 집을 담보로 대출 3억 원을 받아서 강원도 속초에 작은 펜션을 매입했어요. 총 8억 원이 넘는 큰 돈이었지만 아들의 새 출발을 위해서라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서연이 결혼하고 나면 병원 일 그만두고 펜션 운영할 거예요. 준혁 오빠도 은퇴하면 같이 할 수 있고요. 라고 말했을 때 정말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준혁아, 우리가 나이 들어서 몸이 불편해지면 너희가 모셔야 한다. 알겠지? 준혁이는 아버지, 당연한 말씀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며느리 서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증여계약서에 부양조건부 증여라고 명확하게 적었답니다. 법무사도 이렇게 해두시면 나중에 문제 없으실 겁니다라고 했어요. 저는 안심했죠. 결혼식은 정말 성대하게 치렀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답니다. 강남의 유명 웨딩홀을 빌렸어요. 비용이 3천만 원이나 들었지만 괜찮았어요. 아들의 인생에 한 번뿐인 날이니까요. 하객들 앞에서 며느리가 훌륭하신 시부모님을 만나서 제가 정말 복받았습니다.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인사하던 모습을 보며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답니다. 하지만 결혼 후 한 달도 안 돼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해도 준혁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아버지, 바빠요. 펜션 손님 응대하느라 정신없어요. 주말에 펜션에 놀러 가려고 하면 아버지, 주말에는 손님이 많아서 안 될 것 같아요. 라며 거절했죠.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젊은 부부가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추석이 되어도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 추석 연휴가 대목이에요. 예약이 꽉 차서 못 가요. 설날에도 똑같았어요. 아버지, 설 연휴에 펜션 예약이 많아서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서운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답니다. 사업하는 게 힘든가 보구나. 나중에는 여유 생기면 오겠지 하고요. 한 번은 속초에 현장 일로 갔다가 펜션에 들렀어요. 아들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요. 펜션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며느리 서연이 차갑게 말했답니다. 아버님,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당황스러워요. 손님들도 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무슨 남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8억을 들여서 사준 펜션인데, 내 아들이 운영하는 펜션인데 왜 미리 허락을 받고 와야 하나 싶었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애들이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닐까? 하지만 아내는 이미 마음이 상한 상태였어요.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해요? 8억을 줬는데. 아내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명절에도 연락이 없고 생일에도 인사 한 통 없었어요. 제 생일날 펜션으로 찾아갔는데 며느리가 아버님, 죄송한데 오늘 단체 손님 예약이 있어서요. 조용히 다녀가 주세요. 라고 하더군요. 마치 방해되는 손님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아들 준혁이도 그냥 미안하다는 표정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우리 아들이 언제부터 저렇게 됐을까 속으로 울먹였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내가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을 때였어요. 준혁이에게 전화를 걸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준혁아, 엄마가 유방암이래. 3기라고 하네. 빨리 병원에 와봐야겠다.
그런데 준혁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 죄송해요. 이번 주말에 단체 예약이 잡혀 있어서 못 가요. 다음 주에 갈게요. 다음 주에 갈게요. 엄마가 암 판정을 받았는데 다음 주에 갈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가 전화기를 보며 허탈하게 웃더군요. 여보, 우리 아들한테 우리는 이미 짐이 된 거예요. 저도 할 말이 없었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챕터 2. 차가운 병실에서 맞이한 절망. 여러분, 그 후의 일들은 정말 말하기조차 힘들어요. 아내 미경이의 수술날, 병원 복도에서 홀로 앉아있던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수술은 무려 8시간이나 걸렸어요. 유방암이 림프절까지 전이돼서 광범위 절제술을 해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보호자분, 다른 가족분들은 안 오시나요? 간호사가 물어볼 때마다 부끄러웠답니다. 아들이 사업하느라 바빠서요. 라고 변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수술실 밖 대기실에는 다른 환자 가족들이 가득했어요. 자식들이 여럿이서 어머니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저절로 눈물이 났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암이 생각보다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1년은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날 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내를 보며 준혁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준혁아, 엄마 수술 끝났어. 항암 치료 시작해야 한대. 제발 한 번만 와줘. 엄마가 널 보고 싶어 하셔. 준혁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갈게요. 지금은 펜션 일이 너무 바빠서요. 그 주말에도 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 주에도 오지 않았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됐어요. 아내는 항암제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몸무게가 10kg이나 줄었어요. 얼굴은 누렇게 뜨고 손발은 부어올랐죠. 밥을 먹으면 바로 토하고 물만 마셔도 속이 메스꺼렸답니다. 여보, 우리 준혁이는 안 오나요? 아내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물어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곧 온대. 조금만 기다려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한 번은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내가 죽기 전에 준혁이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펜션 일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화장실로 달려가 소리내어 울었어요. 27년을 함께 산 아내가 죽어가면서도 아들 걱정만 하는 게 너무 가슴 아팠답니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어요. 준혁아, 제발 한 번만 와줘. 엄마가 널 정말 보고 싶어 하셔. 말은 안 하셔도 내가 다 알아. 준혁이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아버지, 서연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병원 분위기가 너무 우울하대요. 좀 더 안정되면 갈게요. 며느리가 병원 분위기가 우울하다고요? 시어머니가 죽어가는데 그게 이유가 될 수 있나요? 며칠 후 준혁이와 서연이가 마지못해 병원에 왔어요. 하지만 정말 형식적인 방문이었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서연은 마스크를 2겹이나 쓰고 손소독제를 계속 뿌리더군요. 엄마, 준혁아, 아내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불렀어요. 가까이 좀 와봐. 준혁이는 마지못해 다가와서 엄마 손을 겨우 몇 초간 잡더니 엄마, 미안해요. 펜션에 손님들 있어서. 라며 황급히 손을 놓고 병실 밖으로 나가버렸답니다. 아내의 얼굴에 실망이 가득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언제부터 저렇게 됐을까요? 저도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그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눈물만 흘렸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후였어요. 준혁이가 병실 밖에서 서연과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답니다. 여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펜션 명의를 완전히 우리 거로 바꿔야 해요. 지금은 조건부 증여라서 불안해요. 알았어. 변호사 알아봐 둘게. 준혁이가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엄마가 아직 살아계신데 돌아가시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를 병실 밖에서 하다니요. 항암 치료 5차가 끝날 무렵 아내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보호자분, 이제 완화 치료로 전환하는 게 좋겠습니다. 더 이상 항암제로는 힘드실 것 같아요. 완화 치료라는 건 결국 죽음을 기다리는 치료라는 뜻이었어요. 그날 밤 아내가 제 손을 잡고 말했답니다. 여보, 나 이제 얼마 못 버틸 것 같아요. 준혁이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 잘 모시라고 해요. 당신은 이제 혼자시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잘 전하겠어. 하지만 속으로는 그 애가 들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새벽, 아내의 호흡이 가빠졌어요. 간호사에게 달려가니 빨리 가족들을 부르세요. 곧 임종하실 것 같아요. 라고 하더군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준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혁아, 엄마가 위독하셔. 지금 당장 와. 절규하듯 소리쳤더니 이번에는 부랴부랴 달려왔어요. 서연까지 급히 데리고 말이죠.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아내는 새벽 5시 20분 아들이 도착하기 바로 10분 전에 눈을 감으셨답니다. 마지막까지도 준혁이는 언제 와요? 라고 희미하게 중얼거리시다가 내 손을 꼭 잡고는 여보, 미안해요. 우리 준혁이 잘 부탁해요. 라고 아주 작은 소리로 말씀하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27년을 함께한 제 인생의 반쪽이 끝까지 아들 걱정만 하다가 이렇게 저를 홀로 남겨두고 떠나버렸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준혁이가 헐레벌떡 들어왔을 때는 이미 아내의 손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엄마. 준혁이가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답니다. 정말 슬퍼서 우는 건가요? 아니면 죄책감 때문에 우는 건가요? 챕터 3. 장례식장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 여러분, 장례식장에서의 3일은 제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아내를 떠나보낸 슬픔보다 더 큰 충격이 따로 있었답니다. 장례식장 빈소를 차리고 나서 준혁이와 서연이 도착했어요. 준혁이는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서연은 정장 차림이었는데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더군요.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건설 현장 동료들, 마트 직원들, 동네 이웃들까지 많은 분들이 오셨답니다. 동훈 씨 정말 너무 안 됐네요. 사모님 그렇게 고생하시더니. 현장 소장님이 제 손을 잡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런데 며느리 서연이 조문객들에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너무 놀랐어요. 평소에 건강하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가실 줄 몰랐어요. 6개월 동안 투병했는데 갑자기라니요? 한 번도 제대로 문병을 오지 않았으니까 갑자기라고 말하는 거겠죠. 조문객들은 며느리가 참 착하네. 이렇게 상심하는 걸 보니. 라고 말했지만 저는 씁쓸할 뿐이었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날 밤이었어요. 밤 11시쯤 조문객들이 다 돌아가고 조용해졌을 때 준혁이와 서연이 빈소박 복도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려다가 우연히 그 대화를 듣게 됐어요. 여보, 장례 비용이 얼마나 나왔어? 서연이 물었어요. 잘 모르겠어.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금 보태드린다고 해. 그래야 나중에 말이 안 나오잖아. 알았어. 내일 말씀드릴게.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조금 보탠다고요? 아내 병원비며 장례비며 모두 합쳐서 9천만 원이 넘게 들었는데 조금 보탠다고요? 하지만 꾹 참았답니다. 지금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서연이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아버님, 장례 비용에 보태 쓰세요. 봉투를 열어보니 300만 원이 들어있더군요. 고맙다. 겉으로는 웃으며 받았지만 속으로는 허탈했어요. 8억짜리 펜션을 준 어머니의 장례에 300만 원이라니요. 장례 이틀째 되는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준혁이의 팀 동료가 조문을 왔는데 빈소에서 준혁이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준혁아, 펜션 장사 잘 되냐? 형, 대박이에요. 주말에는 예약이 석 달 전에 다 찼어요. 월 순수익이 1,000만 원 넘어요. 대박. 그럼 이제 완전 부자네. 그러게요. 서연이랑 인테리어 새로 하고 SNS 마케팅 제대로 했더니 완전 떴어요. 준혁이가 자랑스럽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머니 빈소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펜션 장사 이야기를 하다니요. 그것도 그렇게 신나게요? 슬픔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서연이 계속 불평을 했어요. 아버님, 여기 너무 춥지 않아요? 에어컨 좀 줄여주세요. 아버님, 여기 음식이 별로네요. 다른 거 시켜 먹어도 돼요. 장례식장에서 조문 온 분들 음식도 챙겨봐야 하고 상주로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불평만 늘어놓았답니다.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남의 일처럼 행동했어요. 조문객들이 절을 하면 답례도 제대로 안 하고 멀뚱멀뚱 서 있기만 했어요. 제가 서연아, 조문객분들께 제대로 인사해야지. 라고 하면 아버님, 다리 아파서요. 라며 짜증을 냈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발인 날 아침이었어요. 연구차에 관을 싣기 전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때였어요. 저는 관 앞에 엎드려 목 놓아 울었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준혁이를 잘못 키운 것 같아. 그런데 뒤에서 준혁이와 서연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이제 끝난 거지? 우리 언제 펜션 가? 조금만 참아. 화장터 다녀오면 끝나. 어머니의 관이 바로 앞에 있는데 이런 말을 하다니요. 화장터로 가는 차 안에서도 서연은 계속 휴대폰으로 통화를 했어요. 네, 원장님. 내일부터 정상 진료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되면 바로 복귀하겠습니다. 시어머니 화장하러 가는 차 안에서 병원 이야기를 하다니요. 화장터에 도착해서 마지막 작별을 할 때도 서연은 멀찍이 서 있었어요. 제가 관 앞에 엎드려 통곡할 때 서연은 그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답니다. 아마 병원 SNS를 확인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관이 화장로 안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정말 혼자가 됐다는 걸 실감했어요. 27년을 함께한 아내가 이제 정말 제가 되어 사라지는구나. 이제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지는구나 하고요.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아들 때 준혁이가 한마디 했어요. 아버지, 납골당은 어디로 정했어요? 아직 못 정했어. 천천히 알아볼 거야. 빨리 정하세요. 우리도 바쁘다고요. 준혁이의 목소리에는 조급함만 가득했답니다. 장례를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27년을 함께 산 아내가 떠나고 집은 텅 비어버렸답니다. 아내가 앉던 소파, 아내가 쓰던 안경, 아내가 입던 옷들. 모든 게 눈물나게 그리웠어요. 그런데 아들은 장례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어요. 9천만 원이 넘게 든 돈인데 300만 원 준 게 전부였답니다. 병원비도 장례비도 납골당 비용도 모두 제 몫이었어요.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너무 외로워서 준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혁아, 아버지 혼자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 펜션에 가서 너희 얼굴이라도 보면 안 될까? 아버지, 저희 요즘 너무 바빠요. 주말에는 손님이 엄청 많아서 정신이 없어요. 그럼 평일 저녁에라도. 평일도 예약 손님 있어요. 아버지,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요. 준혁이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했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소주를 마셨어요. 평생 술을 입에 대본 적 없는 제가 말이에요. 취하고 싶었어요. 이 슬픔과 외로움을 잊고 싶었답니다. 모든 걸 바쳤던 저에게 찾아온 시련.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